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변함없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뒤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앞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이 깨끗한 단상 위에 앉으시는 게 더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감기가 상당히 독한 감기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저 주변에도 걸린 사람이 많은데 특징이 이 열이 나는 것 같아요. 독감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열이 나면은 2, 3일 정도 이렇게 거동이 아주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제 경험상 감기에는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고 예방하는 데는 이 목에 뭡니까 이 목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목이 이 열 발산하는데 목하고 머리가 3분의 1의 열을 발산한다고 보니까 모자 쓰시고 바깥 출입하실 때 이 목덜미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간단하게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요약해 드리고 우리 손세일 선생님을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손세일 선생님이 지난 한 12년에 걸쳐서 2001년에서 2012년에 걸쳐서 월간조선에서 연재한 이승만과 김구 한국 민족주의의 두 유형이라는 책은 아마 역사에 남을 책입니다. 분량도 그렇고 그 정밀도도 그렇고 지금 책을 준비하시는데 아주 두꺼운 책으로 한 7권 되는 책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이 말이죠. 한 10년 동안, 12년 동안 책 한 권을 위해서 더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70대, 60대, 70대에 걸쳐서 책 한 권에 이렇게 전력 투구한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는 뭐 책 한 권 쓰기 위해서 10년, 20년 바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12년에 걸쳐서 책을 쓰셨는데 그 주인공이 이승만, 김구입니다. 작년에 끝을 내고 이제 책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출간 준비를 위해서 아직도 면밀하게 그 원문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저 책을 연재를 월간조선에 하는 계기가 제가 편집장일 때 우리 대화를 나누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월간조선 편집장 하면서 남긴 업적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도 두 상당히 상반되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두 분이 아주 비슷한 점이 많은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재미있는 말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4시까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잡았습니다. 우리 손세일 선생님은 저보다 딱 10살 위입니다. 1935년생이시고 부산에서 나셨고 경남고등학교하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사상계 편집장을 하셨습니다. 사상계 장준하 씨가 만들던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의 가장 중요한 매체였던 1950년대에서 60년대 초 여기 계신 분들은 사상계라는 잡지를 많이 아시죠? 네, 이 사상계에 실렸던 기사가 이 역사에 끼친 영향도 꽤 큽니다. 그 다음에 11대, 14대, 15대 국회의원 3분 하시고 마지막에는 여당 원내 총무도 하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항상 글을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전에 동아일보에 계실 때도 문설위원 또는 신동아 편집장을 하시면서 항상 정치를 하시면서도 글을 쓰는 이 일을 잊지 않았던 분이니까 정계에서 은퇴하시고 12년 동안 남긴 이 책은 대한민국과 함께 아마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달 근방에 한국에서 있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신 것도 있고 짜증나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냉온탕이 같이 왔다 갔다 하는 나라니까 통일대박론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죠. 통일대박론. 말에 힘이 있다면 이런 게 말이 힘이 있는 말입니다. 통일공포증, 통일하면은 무슨 경기가 많이 든다, 혼란스러워진다, 세금을 많이 낸다, 이런 통일 부정, 통일 비관론이 많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하니까 사람들 생각이 또 그쪽으로 확 몰려버렸습니다. 통일 대박이다. 전번에 우리 천영우 수석이 여기 와가지고 요약을 하면은 북한 재개발 방식에 의한 흑자 통일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통일은 대박이다는 거예요. 천영우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수석은 남북한 합치는데 제일 유리한 조건이 북한이 빚이 없다. 빚이 없기 때문에 인수하기가 편하다. 1년에 먹고 입히는데 30억 달러면 충분하다. 기업 하나가 나서도 된다. 2,300만 원에 아주 질 좋은 노동력이 있다. 지하자원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0만 평방킬로미터의 국유지를 얻기 때문에 가장 땅이 비싼 그걸 인프라를 잘 깔아가지고 세계에서 최고의 공업단지로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분양을 하면은 흑자 통일 가능하다. 라고 딱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북한 재개발 방식에 의한 흑자 통일 가능하다.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말로 했습니다. 통일 당위론, 통일에 대한 낙관론을 아주 절묘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될 거냐? 방법론을 찾아야죠. 전략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뭘 할 거냐? 통일을 그냥 학자들이 토론 대상으로만 삼을 거냐? 아니면 모든 국민들이 그 통일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야 될 겁니다. 있습니다. 뭐 간단해요. 우리가 국력을 총동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돋보기로 어디 초점을 딱 맞춰버리면은 불이 나듯이 우리의 국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북한이라는 요 표적에다가 국력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투입을 하면은 북한은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핸드폰이 300만 대로 늘었어요. 벌써 아마 2, 3년 안에 500만 대, 1000만 대 될 겁니다. 정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시장이 확대돼가지고 80%, 90%가 시장에서 먹고 사니까 배급 기능이 약해졌습니다. 공산당은 배급 기능이 약해지면은 공산당 권력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경로로 해가지고 남한 텔레비전을 아주 수월하게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게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정부가 언론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 노동당 동원들은 남한의 텔레비전을 많이 보기 때문에 텔레비전 나와서 통일이다 하면은 아마 북한 노동당원들은 좀 불안해지든지 아마 희망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탈북자를 더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한국에서 성공하도록 만들고 탈북자가 북한 붕괴의 뇌관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은 북한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쳐들어가서 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이 정권을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또는 정권을 스스로 무너질 수 있도록 또는 체제가 거대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이 통일은 자유통일이죠. 대박이 되려면은 자유통일이라지 자유통일 아니면은 뭐 다른 통일 연방제, 연합제, 적화통일 이건 다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되는 겁니다. 자유통일해야 대박이고 적화통일하면 쪽박 차는 겁니다. 근데 통일은 대박이다 했으면은 관로한테 그게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은 아주 기분 좋은 일인데 소위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 정권 비판한 유일한 교과서 이 교학사 교과서를 단 한 번도 고등학교에서 쓸 수 없도록 이 좌익 세력들이 아주 협박을 하고 해가지고 이게 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체 이것만 보면은 우리 학교는 지금 좌익 전체주의가 완성됐어요. 대한민국을 긍정하고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교과서를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교학사 교과서 시판되면은 여러분들이 사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하나씩 선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학교에서 배워온 좌편향 교육을 가정에서라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학사 배워서 사주기 운동을 앞으로 벌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변호인이라는 영화 본 사람 본 분 안 계시죠? 보시더라도 비판적으로 보시면 그 속아 넘어가지 않았는데요. 그 영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 사실과 다르다고 그 앞에 해놓았기 때문에 그 영화를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논하는 것보다는 그 영화를 보고 나와서 그 영화가 사실인 것처럼 선동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선동하는데. 이 소설이나 영화는 가공의 사실이죠. 거짓말입니다. 이게. 거짓말이니까 소설이죠. 거짓말이니까 영화죠. 영화는 사실이 아닌데 그걸 사실이라고 문재인이나 이재호 같은 사람이 그 영화 보고 나와가지고 무슨 현실 세계에서 한마디 하는 거 이거는 참 개가 달 보고 짖는가 봅시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있어요. 변호인이라는 그 사건은 불임 사건이라는 그 좌익 독서회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수사한 고영주 변호사 당시 검사의 이야기 들으면 그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도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라고 딱 못을 받고 그것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재심을 해도 그 부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아니라 그 노무현이가 변호한 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을 변호한 겁니다. 공산주의 운동. 그런데 본인은 아주 억울한 사건, 민주화 운동을 변호했다고 지금 영화에서 또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문제가 하나 생기죠? 김정일은 2007년 10월 3일 노무현은 2007년 10월 3일 김정일을 만났을 때 나는 북한을 변호하는 사람이야. 김정일을 변호하러 다닌다고 아주 자랑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운동권 변호사 노무현이 어떻게 악마의 변호인이 되었느냐? 인권 변호사가 어떻게 해서 악마 300만 원 죽이고 대남 도발, 아웅산, 김현희 사건 이런 일으킨 악마의 변호인이 되었느냐 하는 그 화두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 영화는 운동권, 인권 변호사가 어떻게 인권을 말살한 악마적 인간 김정일의 변호인이 되고 말았느냐 하는 화두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면은 나름대로 그 영화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제를 해가지고 다음 문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정답은 뭐냐 하면은 노무현이가 그 사건을 변호하다가 자기가 오히려 의식화가 되어버렸어요. 학생들로부터 의식화를 당한. 그건 좌익 이념이 그 머리에 들어갔다. 그 전에 노무현 변호사는 이 시공 문제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 머리에 들어간 게 뭐냐? 좌익 이념이다. 좌익 이념의 핵심은 뭐냐?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에 빠지면 국가를 부정하게 돼 있어요. 김정일 앞에서 노무현은 대한민국을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긍정해야 힘이 생기지. 대한민국을 부정해놓고 김정일 앞에 서니까 계급투쟁론을 가지고 정권을 만든 김정일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부하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계급투쟁론에 빠지면은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쪽으로 딱 정렬합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보면은 이 세력이 한편으로 서요. 북한 정권, 민주당, 민노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한겨레 신문, 종북 좌파 세력, 정교조, 민노총 이게 딱 한편으로 섭니다. 예외 없어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지령을 받아서 그렇게 썼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왼쪽으로 정렬을 해요. 자발적으로 왼쪽으로 정렬을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말 안 해도 어떻게 중요한 문제에서 왼쪽으로 다 써버리느냐. 이걸 저는 왼쪽 자동 정렬 세력이라고 해요. 자동적으로 왼쪽으로 쓰는데 그것이 바로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 투쟁론에 빠질거리면 대한민국을 부정해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면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결할 때 대한민국 편에 절대로 없습니다. 중립에서든지 북한 쪽에서든지. 그것이 계급투쟁론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 그 계급투쟁론이 들어갔다. 이승만 오늘 나눠드린, 우리 오늘 교재로서 나눠드린 그 한 장짜리 있죠? 한 장짜리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계급투쟁론을 근간으로 하는 공산주의를 한국에서 가장 먼저 비판한 사람이다. 그 비판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가를 부정한다. 공산주의는 계급을 우선시키고 국가를 부정하는데 우리가 지금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를 부정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한 것이 바로 핵심적인 비판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 공산주의와는 절대로 같이 정권을 만들 수도 없고 동거할 수 없다. 해서 좌우 확장 노선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김대중, 노무현, 지금 이 민주당, 통합진보당 이 세력은 이승만이 거부한 좌우 확장 노선을 다시 부활시킨 사람들이에요. 좌우 확장 노선은 아주 위험한 노선인데 그것을 김대중 정권 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로서 정책으로서 6.15선 14선을 통해서 부활시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원점으로 들어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점이죠.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해서 민족 통일국가가 만들어지고 이승만이 주도해가지고 국민국가가 만들어진 이 두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에서 주역을 이뤘던 네 사람이 있습니다. 김춘추, 문무, 이승만, 박정희.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개방파였습니다. 또 자주적 개방파였습니다. 동시에 당대의 인류 국가를 받은 사람이죠. 이승만은 미국에서, 박정희는 일본에서, 그리고 김춘추, 그 아들 김범민, 문무왕은 당대의 세계 제국인 당나라에 가서 장안에 머물면서 인류를 받은 사람입니다. 인류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류의 감각으로서 신라와 대한민국을 인류국가로 만들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우리 손세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이 1894년 아시는 대로 갑오개혁, 갑오갱장이 있었던 120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또 그건 갑오개혁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청일전쟁이라는 또 국제전이 있었고 또 이제 국내에서는 동학농민운동 혹은 동학혁명이라고 합니다만은 큰 또 혁명이 사회변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오개혁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대강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큰 아주 사회적으로 변동이 120가지 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다 짐작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역대 한 1000년 정도 우리나라를 지배해왔던 사회제도인 과거제도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도 이 과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공부한 그 과거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다가 이 과거 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아주 크게 낭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 박사는 처음에 13살에 과거에 응시를 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랬다가 낙방을 했습니다. 3살에, 13살에 어떻게 과거를 볼 수 있었느냐? 그것은 원래 과거는 15살부터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세자빈의 그 성인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은 나이인 14살까지는 볼 수 있다. 그러는 것 같다가 또 집에서 한 살 더 올려가지고 13살에 봤는데, 그 당시에 응모했던 사람 수가 전국적으로 얼마냐 하면 15만 8,900명인가 그랬어요. 그 중에서 5사람이 이제 급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미 급제할 사람이 정해져 있거나 무슨 그 사이에, 가고 번호 사이에 이제 언론 뇌물이 왔다 갔다 했거나 그런 식은 아니고서는 그 15만 8천 명을 어떻게 하루 동안에 이제 채점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5사람을 급제시키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제도 자체가 인재를 뽑는 그런 그 시험제도 자체가 부패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아주 낙후한 그런 나라가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제도가 없어졌다는 것은 이승만 개인으로서 큰 개인적인 변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큰 덕이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왜냐하면 아까 조갑재 대표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통일국가, 말하자면 이제 국민국가를 만든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 제도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과거에서 이 박사가 장원급제라도 했더라면 또 이제 그런 그 봉건적인 그런 사회만 유지가 되고 지질 것을 계획이 더 안 되는데 역할을 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그 우리가 참 이 박사 그 가보개혁이 나라도 축복이지만은 이 박사 같은 분을 해방해서 그야말로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주인공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 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사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했습니까? 바로 그 이듬해에 뭐 선교사들의 간접적인 권유도 있었습니다만은 배제학당이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대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에 입학을 해서 2년 만에 졸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2년 만에 졸업을 하면서 개화파 지식인이 되는 과정은 그야말로 참 소설적이라고 할까요? 이게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또 현대적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이 박사가 감옥에 들어가는 해가 1899년입니다. 그러니까 꼭 4년 동안 배제학당에 다니기 시작해서 4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격 개화파로서 아주 그냥 다른 개화파들은 대강 그 당시의 주장이 동도서기론이라고 해서 옛날 우리나라의 제도를 좀 좋은 장점을 살려가면서 서양의 기술을 원용해서 그런 그 효율적인 것은 말하자면 돈은 동양 것을 따르고 말하자면 수단은 서양 것을 해가지고 개화를 하자, 이런 주장이었는데 그 이 박사는 아주 과격파가 돼서 동쪽 사다리를 올라가는 사람이 서쪽 사다리를 메고 붙들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걸로, 이게 독립신문에 독립정신에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그렇게 철저한 과격한 개혁주의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박영효의 쿠데타 음모에 관여도 하고, 그래서 그 4년 동안에 그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신문사 사장이 되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일간신문 발행자라는 것도 아시죠? 독립신문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문인 줄로 대강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격일간이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 나오는 신문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최초로 매일신문이라고 해서 이름도 매일신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신문을 창간한 사람은 20대에
24살인가 24살 그렇습니다. 매일신문이라는 일간지를 발행했던 흔히 언론학자들, 외국의 언론학자들은 소위 광범위한 국민들 일반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인쇄 매체 신문 얘기죠.가 발행되는 것이 그 민족이 탄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박사의 신문 창간, 매일신문 특히 매일신문 창간은 그만큼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교학파로서 활동하던 얘기는 뭐 긴 설명 드리지 않더라도 시간도 없고 해서 다 아시고 있고요. 근데 이 박사가 감옥 생활을 얼마나 한 줄로 대강 짐작하십니까? 5년 7개월 했습니다. 5년 7개월. 25살에서부터 31살, 30살까지 좀 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박사가 이 5년 7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학습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저술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놀라운 것은 제국신문이라는 일간 신문에 논설을 매일 2년 3개월 동안, 그러니까 27개월 동안 논설을 썼습니다. 아무런 참고서도 없고, 참고서라야 무슨 외국 신문이라든가 서적들 밖에 없었을 때입니다만, 그것은 시사와는 관계없는 것인데, 그 시사와 관련된 문서를 매월 써냈습니다. 근데 그 써냈다는 것은 내용은,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만은, 소위 앙드레 시미트라는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말하기를 자본주의적 근대성,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박사의 정치 철학이라고 할까, 국가 경영 철학은 자본주의적 근대성이라는 그런 측면하고 또 하나는 반공주의입니다. 뭐 같은 말을 뒤집어서 하는 얘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공주의라는 것은, 공산주의 비판이라는 것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적 근대성에 말하자면 저해되는 것, 방해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론적으로 분쇄하는 것이 바로 반공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립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을 일찌감치 깨우친 그야말로 20대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선교사들과 토론하고 학습하고 하면서 또 자기 자신이 외국의 신문을 읽고 옥중에서 이제 신문을 읽고 책을 읽고 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미 근대국가, 자기 가보지도 않았던 근대국가의 모습을 머릿속에 아주 참 재미있게 그려놓은 것이 제국신문에 지금 논하드린 논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습 삼아서, 참고 삼아서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것 좀 한번 보시죠. 원래 제국신문에 실릴 때는 그냥 논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제목이 없습니다. 근데 제목은 제가 그 주제에 따라서 재정이라고 돈 얘기랑 이렇게 재정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사진 다시 보시면 좀 좋은데 제가 읽죠. 자고 이래로 보호 천지하에 자고 이래로 보천지하에 어떤 나라이든지 어떤 집이든지 재물이 능력하여야 경영하는 대로 100만가지 모든 일을 임의로 성취하나니 만일 재물이 부족하면 나라에서는 백관의 월봉을 주지 못하며 사가집에서는 날마다 일꾼을 싹쓸 주지 못한즉 나라에는 녹이 없는 고로 없고 관인들이 공평한 마음이 없고 집에는 삭줄 돈이 없고 없는 고로 품을 파는 사람들이 오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재물이 곤졸한 지경에는 비록
지혜가 소명하고 주선이 유효한 사람이라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준준한 우명과 다를 것이 없어 한 일도 이루지 못하고 좋은 세월을 공연히 혼몽에 보내나니 이런 거로 재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혈맥과 같아야 잠깐이라도 없으면 세상이 부지할 수가 없느니라. 지금 세상에 계명하여 부강 그래놓고는 이제 이런 전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강한 나라는 말하자면 그 자본주의적 근대성이 철저한 나라는 그 모양이 이렇다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물론 이 박사가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보지 않았고 말만 들어서 들은 것인데 이렇게 머릿속에 근대국가라는 것을 꼭 그 요즘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아주 그 정독바닥에 대소변을 가리지 않고 하는 그런 식인 시대에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속에서 그리는 근대국가 모습입니다. 지금 세상에 계명하여 부강한 나라들은 밤낮으로 재정의 권한을 확장하여 금이 나는 땅이면 금광을 열어 금을 얻어내며 쇠가 나는 땅에는 철광을 열어 쇠를 캐어내고 석탄이 나는 땅에는 석탄광을 열어 석탄을 파서내며 바다에 어선을 많이 제조하여 고기를 힘써 잡으며 산에는 찻감을 많이 심어 차농사를 확장하며 강물이 맑은 데는 겨울에 얼음을 많이 떠서 빙고에 수입하며 담배를 힘써 심어 권전을 제조하며 들에는 식목을 많이 심어 상목을 많이 뻥나무죠. 그런 많이 심어 누에를 번성하게 기르며 물이 많고 풀이 무성한 땅에는 양과 닭을 많이 기르며 물맛이 청결한 곳에는 술을 잘 만들며 토색이 아름다운 데는 땅이 좋은 데는 그 말이죠. 도자기를 정교하게 제조하여 노는 시간이 별로 없이 부지런히 돈 벌 생각을 힘써 날마다 물건을 항구에 내다 장사를 흥황하게 하며 말하자면 수출이죠. 사람마다 재물이 풍족하며 나라가 부강하여 처처에 3, 4층 벽돌집을 높이 짓고 유리창과 구설바를 찬란하게 사면으로 달아서 사람의 눈을 현황하게 하며 도해처마다 공원지를 열어 화목을 물밀하게 심으며 청천백석에 물을 인도하여 사람의 정신을 맑고 시원하게 하며 무대를 표현하게 건축하여 완호지물을 버려두며 동물원을 배설하여 희귀한 짐승과 희귀한 새를 여러 가지로 모아두고 구경하여 안목을 늘리며 수족원을 배설하여 천하 열국의 각종 물고기를 구하여 유리병 속에 길러두고 구경하여 지식을 늘리며 관리학교, 사립학교를 곳곳마다 설치하여 인재를 배양하며 전선을 총총히 연락하여 인민의 통신을 편리하게 하며 칠갑, 소남과 수레포를 많이 만들어 바다에 떠다니며 응고할 방책을 하니 이 모든 것은 성취하기는 다른 힘이 아니라 동무지 재물 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굉장한 일을 이루었나니 국민이 유지할 방침에는 재정을 확장하는 것이 근본이다. 이렇게 이제 근대국가의 모습을 눈에 보듯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떠냐 한 것이 그 뒤에 이제 설명이죠. 우리나라는 중간 이래로 오활한 풍속에 젖어 총명이 있고 학식 넉넉한 사람은 말하기를 점잖은 사람이 어찌 재물을 알리오 하며 혹 자질, 자식이나 조카 얘기죠. 혹 자질이나 친구 중에 재정에 유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꾸짖어 가로되 선비가 제욕에 탐착하니 그를 도리가 어디 있으리오 하며 제반 계책으로 기어이 그 사람이 재물을 모르도록 인도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한갓 버린 사람을 만드니 이런 오활한 일이 어느 학문에 나왔던고 자기만 비난하고 버린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비난하고 버린 사람이 되게 하여 이러한 사람이 행위를 차차 본받을 사람이 많아 전국이 비난하여 세상에 크게 해가 되니 어찌 예측하지 아니하리오. 심지어 풍속에 이르는 말이 엽전 한양 수효를 세지 못하여야 참 점잖은 재상이라 하니
이렇게 돈 100푼을 세지 못하면 못하면 나라의 큰 경제하는 벼슬을 어떻게 하려? 이런 사람들의 이놈과 같이 가설진데 나라가 부강하기는 고사하고 전국 인민이 밥만 얻어먹기도 어려울지라 지금 무명한 각국이 학교에서 산술 조목을 특별히 마련하여 학도들을 가르쳐도 그 나라들이 점점 부강하여지고 망하였다는 말은 없나니 외국 사람들은 국인에게 산술까지 교수하여 재정을 유심하게 하며 장사를 편리하게 하거든 우리나라 사람은 돈을 셀 줄도 몰라야 점잖고 높은 사람이라 하니 이런 높은 사람이 많은 나라가 오늘날 이같이 비난한지 우리 동포들은 몽사 꿈을 깨고 정신을 차려 날마다 생애를 펴치 말고 돈을 벌어서 남의 나라와 같이 여러 층 높은 집을 짓고 철갑 군함을 바다에 띄워서 세계에 행세할 생각을 열심으로 하였으면 매우 좋을 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년 전에 쓴 이승만 박사의 논설입니다. 이러한 이제 근대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는데, 여러분, 돈 100푼을, 이렇게 한 장이 돈 100푼이죠. 그런데 10푼은 뭔지 아십니까? 10푼은 한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제 한 양은 100푼. 근데 그것도 한 양을 할 줄 몰라야 점자 말하면 점자는 재상이다 그랬다니까. 말하면 속담사전에 그런 말이 있는가 찾아봐도 잘 없어요. 혹시 아시거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강옥성 안에서 근대 국가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져 나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써서 낸 것이 아시다시피 독립정신입니다. 독립정신은 이런 논설로 52편, 52편을 가지고 만든 정치, 경제 논설집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이렇게 자기가 2년 3개월 동안 매일 썼던 그 논설을 모아가지고 그것도 좀 보태고 늘리고 합치고 해서 만든 책이 저희 민족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독립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보시면 이 논설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이 박사가 제일 강조한 것이 이 무역입니다. 말하자면 통상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FTA 주장자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남는 것을 남한테 주고 남한테 남는 것을 또 수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공평하게 서로 편하게 해야 된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그 독립정신에 제일 먼저 무슨 원론적인 서론적인 몇 가지 논설 말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데 나가는 첫 번째 논설이 바로 통상을 해야 된다. 외국과 통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그런 철학에 의해서 일생 동안 독립운동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문제를 하고 또 그런 나라를 해서 오늘날 우리가 무역 위주, 무역 입국이라는 국가 틀이 만들어지는 큰 기틀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당시에는 대통령 아닙니다만은 20대 강옥소 안에서 부상하는 청년 개혁파 이승만 청년의 그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1941년에 나온 이 박사의 영문책 중에 일본 내막기라는 거 있죠. 거기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세계하고 중에서도 일본하고 강화조약 맺은 것 말고는 미국하고가 제일 먼저 맺었는데 그것이 1882년 6월에 맺은 거죠.
한미, 조미, 그 당시에는 조선하고 미국이니까 조미 통상,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것인데 거기에는 이제 제1조에 두 나라 중에 어느 한 나라가 외국의 침략을 받으면 거중 조정을 한다, 보드 오피스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통상 조약에 있는 그 조약을 미국이 무시하고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드는데 묵인했다. 테프트 가스라 조약 비밀 협약에 의해서 묵인해서 일본으로 하여금 저렇게 이제 세계 정복에 야망을 갖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독립운동 내내 미국 정부에 대해서 그 조미 통상 수호 조약을 지켜야 된다고 아주 지금 끝나지 않았다고 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이라는 것을 이 박사가 얼마나 그렇게 이론적으로 또 신념은 독립운동 방법으로서도 그 약간의 좀 과장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당시에 1905년 을사조약을 몇 개 한 것이 맺도록 강제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 2000년 원인이 됐다라는 논리를 갖다가 펴면서 세계적으로 강조하고 특히 미국 정부에 해서 그 조약을 이행하라고 이미 사문화됐다고 미국 사람들 잊어버리고 있는 그 조약의 이무를 아주 끈질기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7개월 병무소 생활을 하고 나와서 미국을 갔는데 또 미국 가서도 미국 사람도 이루지 못하는 그 공적이라고 할까요? 5년 반 만에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다 따가지고 오거든요. 그것도 저 10월 등록금 하면 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동부에 조지 워싱턴, 아주 워싱턴에 있는 그 수도에 있는 조지 워싱턴, 그 배가가 바로 조금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미국에서 생겼던 하버드 대학, 그 명문 하버드 대학의 석사, 그리고 또 이제 그 기독교 정신이 투철한 말하자면 가장 미국 시민 청교도 정신을 기른다는 그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 근데 그 중에서도 물론 정치학 박사입니다만은 정치학이 아니라 논문은 다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중립 말하자면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라는 학사 논문입니다. 이 말은 전쟁 중에 미국이 독립운동 하기 전부터 1차 대전까지의 전쟁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교통이라는 것은 전부 다 비행기는 없고 말하자면 이제 배에 의해서 물건이 이제 교육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중립을 해서 교육을 평화를 정진시키면서 교육을 말하자면 풍성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주 테마였어요. 말하자면 중립적 교육이라는데 이 논문의 기본 테마입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통상을 자기 처음할 때 옥중에서 생각하는 소위 자본주의적 근대성의 핵심인 통상 문제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에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이 박사로 하여금 통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근대 국가의 필수적인 것이다. 부국강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강병을 강조하는 거하고 부국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부국의 방법이 통상이다, 무역이다 하는 것을 철저히 인식을 하고 또 그걸 위한 준비를 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 자유당 때 분들 얘기 중에 이 박사를 비판하면서 외교에는 귀신이고 경제에는 덩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 알아봤습니다. 이 박사가 바로 경제학 박사는 맞아요. 국제경제 박사인 셈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라는 거는 뭐 옛날도 그런 점이 많습니다만 특히 현대에 오면 올수록 경제에 의한 세계 정치가 바로 경제 정치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사의 참 성견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따라서 이 박사가 다닌 학과 이름도 그렇습니다. 학부는 이제 워싱턴 대학은 뭐 그런 학과가 딱 나눠져 있지 않지만 대학원에서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하고 프린스턴 대학의 대학원은 학과 이름이 Department of History, Politics and Economics, 말하자면 역사학, 정치학 및 경제학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과에서 당연들에서 경제학 강의, 수학 강의가 있습니다. 심지어 조지 워싱턴 학부 강의에서도 수학과 앞으로 미국 사회를 심어주고 나갈 그 에리터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고 경제학을 학점을 따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연마된 이 박사의 경험이라고 하는 지식이었습니다.